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블리 TV 잘 나가고 있죠? 정체되고 있어요. 네. 19만 7천에서 멈추고 있는데. 주블리 TV를 응원합니다. 다행히 장윤선 취재편이 좀 45만 4천인데요. 네. 곧 50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의 네. 성원에 힘입어서 저도 빠르게 네. 50만 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방위 간사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사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3년 차. 네. 간사만 3년 차. 네. 예. 통상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통상하는데 네. 제가 초선 때 네. 국방이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후반기엔 간사를 맡았고요. 네. 또 이번에 다시 당에서 또 간사 임무를 주셔서 여러 가지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 사이에 북한 오물풍선이 상당히 서울 시내 그리고 경기도 일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오물풍선이 어떤 경우에는 차량 앞유리가 다 네. 포손된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일단 중단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쪽에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는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달리는 것 같아서 네. 우려가 크고요. 특히 고무풍선 중에 오물을 적재해서 이렇게 하는 오물풍선 네. 북한에서 지금 두 차례에서 어저께도 보니까 한 1,000개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아주 심각한다고 보여져요. 실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죠. 불쾌한 것은 오물풍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보낸다는 것이 불쾌한 것이고 네. 우려스러운 것은 실제 거기에 하생무기나 생물학 무기나 또는 폭발물이 있다면은 네. 큰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도발의 한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그렇게 많은 풍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네. 실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허점을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에 확인해봤더니 네. 고무풍선이 이렇게 날아올 때 좋지 않은 매뉴얼이 아직 없어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 대응 매뉴얼조차 우리 군에 없다는 겁니까? 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무풍선이 날아올 때 DMZ 일대에서는 격추시킬 수가 있거든요. 육안에 보이는 GOP 선상에서는 왜냐하면 풍선이 보다시피 커요. 크잖아요. 그리고 큽니다. 물론 그것이 아마 북한 지역에서 날린다 그러면은 MDL로부터 한 10km 정도 후방 지역 정도에서 날릴 겁니다. 네네. 먼저 평양에서 날리는 게 아니라 한 10km나 20km 그 선상에서 이제 날리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에서 날렸을 것이고 그럼 MDL을 넘어올 때는 한 상공 1km 정도 내외 또는 더 근접한 것도 있고 또는 고공풍이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TOD라든가 레이더 이런 장비로 식별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그러면 날아올 때 그걸 요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얘기가 좀 구차해요. 사격을 했을 때 실탄이 북한에 떨어지면은 또 총격전이 벌어질 것 같아 못했다는 둥 또는 중간에 격추를 시키면은 항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피해가 클 것 같아서 한데 물론 후방 지역에서는 거기 맞을지 모르는데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그거를 요격을 시킬 수 있는 우리 화기들이 장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공
사격을 하는 하기들. 네네. 그러니까 적 비행기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공중에서 자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까지 실탄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공 무기로는 그것을 요격을 시켜서 만약 하생방 무기나 폭발물이 있다면 거기서 떨어뜨려야 그렇죠. 우리 후방 지역으로 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 봤을 때 총을 한 발도 사격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의아해서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봤더니 아직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고 또 그런 구차한 별명을 하는데 빨리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라라고 지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북한이 이 고무풍선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그 도발의 한 형태가 될 걸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오물을 실어 보냈는데 앞으로 고무풍선 안에 뭘 실어 보낼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일시 중단이긴 한데 또 지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허점을 북한이 발견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난 1년 반 전에 그 북한에서 들어온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도 우리가 서울 상공을 해집고 가고 맞습니다. 대통령실 상공까지 왔다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그 이후에 드론 사령부를 만든다 뭐 난리를 지겼는데 이번 사실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도 그와 비슷하죠. 이번에는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날은 260개 정도 된다 하고 둘째 날하고 오늘 어저께까지는 한 1000여 개라고 하는데 또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리고 차량 파손도 있고 일부 지역은 그랬는데도 저는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먼저 북으로 보냈고 북에서 그 응사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북한의 논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일부 그 민간 단체에서 풍선에다가 우리 전단을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럼 그것은 아주 북한에게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 전단 속에 여러 가지 정보를 북한 주민이 보게 되면은 여러 사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또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 전략으로 그렇게 북한에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치졸하고 참 이거는 정상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오물을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이제 본인들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 국가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국가 대 국가 외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면서 외교를 하자는 건지 전쟁을 하자는 참 좀 21세기 수준에 안 맞는 좀 너무 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북한이 너무 치졸하고 참 정상 국가로서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전에 작년에 전방 가서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대응 사격하라 했는데 이번엔 1초가 아니라 사흘을 대응 사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참 그러네요. 매뉴얼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무기력한 군대가 그러면 그 적의 어떤 침투가 있을 때 매뉴얼이 없으면 대응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현재 군 여러 가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국방에서 이런 현안들을 따져보는 차원에서의 국방위는 도대체 언제 열 건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국방위가 빨리 구성이 돼서 여야 위원장도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그 상임위 위원장이 아직 그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원래
11대 8인가요? 11대 7. 7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의견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우리는 꼭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7 어느 상임위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초안도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원내 지도부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대로 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가면은 투표로 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다 우리가 민주당이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위원회는 꼭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만약 저쪽에서 거부하고 계속하면은 18개 상임위를 법대로 투표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하면서 지금 21대 후반기에 제대로 민생법도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제대로 국회가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병대 순직 특결법도 법사위원장이 우리가 하게 되면은 빨리 또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하게 되면 또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운영위원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관장하잖아요. 소관 부서하고 있어서 거기 대통령실에 물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실에 질의해야 될 게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열지를 않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실제 행정부를 견제하려면은 국회가 운영위원장은 야당인 우리 당이 해야 된다. 과방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언론 장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는 과방위원장도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는 견제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아마 원내대표가 아주 힘차게 그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위원장은 어디 갑니까? 국방위원장은 통상 사실은 여당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래서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주로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결렬되면 18개 다 상임을 가지고 오면 국방위원장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협상으로 하게 되면은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남북 관계 이대로는 안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뭔가 의원 외교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계속 오물풍선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혹여 재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 완전 무력화에 이어서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NSC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결과를 정확히 발표는 안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논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학성기 방송 재개하는 그거와 군사합의서 효력정지 전체 현재 공식적인 것은 군사합의 중에서도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것만 효력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할 것을 카드로 아마 만지작거리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추측이에요. 이것은 한번 정식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점점 분쟁, 점점 뭡니까? 국지전이라든가 북한의 도발 또 거기에 맞대응 이렇게 하니까
참 우려스러운 사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정말 큰일이네요. 이건 한번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면 네.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실은 요새 국방위가 열리지 않아서 예. 제가 요새 국방위 간사로서 기자회견을 예. 대신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 2번이나 했고 예. 아이고, 그렇구나. 오늘 또 기자회견 국방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어떤 있습니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아시아 안보대화에 네네. 가서 지금 신원식 국방부 예. 장관이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예. 한일 초계기. 한일 장관 회담에서 예. 초계기에 대해서 뭐 우발 방지 대책 이런 걸 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예. 초계기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것은 완전 봉합을 한 것이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하나와 예. 또 하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하면서 예.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해서 예. 원래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해상, 공중, 수중, 예. 뭐 사이버에서 예. 다 차원 다 예. 다양한 훈련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저는 한미 훈련을 강화하는 거는 동의해요. 예. 한미 동맹을 그렇습니다. 기초로 한미 예. 훈련을 강화하고 예. 연합 훈련을 예. 하는 거는 강화한데 거기에 일본이 포함돼서 예. 한미일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한다는 것은 예. 한일 동맹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한일 동맹으로 간다. 일본과 동맹에 준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군사 훈련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렇죠. 공동에 저걸 놓고 군사 훈련을 예. 같이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 네. 한미일이 네. 혹은 또 중국이라는 적을 그렇죠. 놓고 한미일이 함께 네, 이런 컨셉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대명분은 북한의 핵무자일에 대응해서 예. 한미일이 같이 연합 훈련을 한다라고 예.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맹 관계로 된다고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한일이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본과 예.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일본과 같이 동맹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 논평에서도 예. 한미일 동맹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예. 내가 기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국방위 차원에서 반박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 프리덤 엣지 훈련, 한미일 훈련은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예. 미국과 일본의 속셈은 예. 대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훈련이라 생각하지만은 예. 이런 체계를 갖추면은 예. 누구에 사실은 중국에 대응하는 하는 거죠. 체계를 만들고 예. 싶어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예. 중국과 적대시되는 국가가 돼버리면은 예.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하나 좀 끊어서 저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과 일본이 어제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해상에서 함정 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을 위해 소통을 강화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초계기 문제는 완벽한 일본의 우리 측 도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네.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바르고도 분명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네.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합의하고 없던 일로 치부하면 우리가 지금 박진 장관이 얘기한 대로 물컵이 반잔이 아니라 지금 흘러 넘치도록 계속 우리 쪽만 물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은 하나도 한 방울도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친일을 넘어서 숭일 하는 수준까지 친일 넘어 숭일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 일본 내게 뭡니까 우리 저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양보하고 fukushima 오염수 방류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홍보도 하고
그 지금 라인 사태 맞습니다. 났는데도 그것을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외교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아니 우리나라의 세상에 핵심 기술을 가진 살고- 기업의 이 핵심 이익과 관련되는 게 네. 왜 외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총무성에서 행정기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본 측 입장을 주장하는 듯한 예. 이런 태도들을 예. 보이고 네. 그럼 국방부라도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 여러 가지 그 교과서에도 였고 계속 주장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박 한마디 못 하고 예. 그러면서 초계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이것은 사실 우리 구조 활동을 하던 강개토항염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해서 아주 위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위협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예. 그런 사과도 없이 예. 그냥 봉합해 버린 거잖아요. 예. 상처가 목 같은 게 바뀌면은 예. 못을 빼내고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봉합을 해야 되는 예, 건데 예, 예. 그 못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봉합을 하면은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큰일 계속 납니다. 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한 형태를 지금 국방부조차도 예. 보이고 있어서 예.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일본하고 동맹을 하겠다는 발상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면 이후에 한반도의 이 군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위대가 상륙하게 되는 날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민감한 뭐 예. 육상 자위대는 예. 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육상 자위대는 빼더라도 우리는 영해, 영공, 영토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예. 공중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 우리 영공에 일본 자유항기가 들어올 것이고 예. 전투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가 전투기들을 한국 상공에 들어온다는 거죠. 연합훈련하면 하면 당연히 당연히 들어올 들어오겠죠. 수도 있죠.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데 다양한 수중이면은 물 아니잖아요. 네, 잠수함들, 예, 예. 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실제 그냥 그리고 완전히 길을- 사이버, 예, 사이버. 수중은 이제 바다 위잖아요. 예. 바다 위에 일본 우길기를 상징하는 자유함기를 달고 우리 네. 바다를 누빌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또 이번엔 1차 훈련인데 네네. 2차, 3차로 가면은 예. 여론이 좀 반대 여론이 낮아지면은 예. 육상 자위대도 또 들어와서 훈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미일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네. 한미일 연합 지휘소가 설치가 돼요. 연합지. 한미 훈련을 매년 2번 하잖아요. 네네네. 한미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 모처에다가 예. 한국군 미군이 같이 지휘소 안에서 지휘를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한미일 연합 훈련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 한미일 연합 지휘소가 예. 설치가 돼서 한국군, 미군, 일본이 같이 훈련 활동을- 책상 위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거죠. 어깨를 맞대고. 야. 그럼 그 연합 지휘소가 어디에다 설치하겠어요? 처음에는 일본이나 예. 또는 함상에 할 수가 있는데 예. 나중엔 또 한국에도 할 와서.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일본 자위대 인원들이 네. 우리 지역에 와서 지휘부들이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한미일 이렇게 대규모 연합 훈련은 네.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고 있는 그거다라고 한국과 일본이 네. 동맹으로 군사 가는 동맹으로 가는 네. 전초전으로 보여지는 거죠. 전초전이다. 네. 예. 그 우길기를 세우고 오겠네요. 옛날에 한일 병합 네, 우길기 형태와 거의 유사한 것이 예. 일본 자유함기, 예. 해상 자유함기가 네. 그거랑 닮아 있거든요. 예. 구분이 사실 잘 안 가요. 약간의 거의 차이만 똑같은 있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그걸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장관회의에서 요청은 했는데 네. 그것은 인정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 수순은 인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초일기에 들어갔다 네.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와 닮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상 네. 자위함기를 우길기. 사실상 그렇죠. 우길기죠. 우길기를 우길기. 세우고 네. 한반도에 네. 해상으로 그리고 사이버로 네. 그리고 육상으로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한미일은 군사 동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거를 우리 논리로 국민들이 용인해도 되는 겁니까? 용인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의원님? 그래서 진짜 오늘 심각하네요. 오늘 먼저 제가 네. 국방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해서 예. 그 문제점을 낱낱이 예.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가 또 같이 막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 언론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 아침까지도 한미일 연합훈련 한다 그 팩트만 계속 맞아요. 나오지 예. 거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오늘부터 우리 당에서도 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데 이거 이후에 일단 정부가 결심을 했다면 네. 윤석열 정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추진을 할 거고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뭐 지체 없이 이행을 하려고 할 텐데 네. 민주당이 이거를 혹은 또 범야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무슨 한미일 연합훈련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와중이라면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 글쎄요, 말라고 그것은 뭐 국회 이제 결의안 같은 것도 낼 수 있나요? 결의안은 낼 수가 있죠. 예. 결의안은 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지혜를 모아보고 네. 여론을 또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아, 네. 2단계까지 왔군요. 사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지지난주인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사실상 그 일본의 그 자민당의 극우파들, 그러니까 뭐 아베파, 그다음에 기시다파 이런 쪽의 그 정치인들은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위안부 합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 주었다고 보고, 뭐 사실상 전범기업으로부터 돈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독도만 남았다. 이제 독도만 일본이 가져오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거기까지 단계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육상 자위대까지 들어오게 돼서 와서 훈련도 하고 이러면 이거 막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한미일 합의가 됐으니까 네네. 이걸 우리 야당들이 좀 힘을 모아서 네네.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좀 답답합니다. 근데 네.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미일 협조 체계를 네. 하는 그런 문서를 예. 만든다고 또 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서로 3개국이 합의를 해버리면은 예. 참 곤란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컨대 그랬을 때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면 네.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거 일본하고 하기 어렵다. 한미 간에는 공조가 가능하지만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 혹은 군사동맹 이건 불가능하다. 네, 저는 뭐 파기할 수 정권이 있나요? 바뀌면은 네. 미국을 이해를 시켜서 예. 좀 그러한 것들을 파기라기보다는 예. 줄여가야 되겠죠. 한꺼번에 파기하는 것보다는 예. 네, 그 과거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이전까지는 우리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네.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본하고는 적절선만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예, 예.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아심이 있는 국가니까 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였느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정도만 그렇습니다. 하자는 예. 정도 선을 예. 유지를 해왔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절선을 유지해왔고 그런데 벌써 20년 전부터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일 훈련하자, 한미일 강화하자 네. 미국이 요구를 해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일본도 좀 한미일 하자라고 예, 요구를 예. 해왔고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견을 들어주면은 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될 그렇습니다. 확률이 있잖아요. 한미일이 묶여서 예. 훈련을 하고 한다면은 네.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예. 우리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지켜왔던 원칙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그냥 적절하게 잘 지내자는 네네네. 거였거든요. 예, 예, 예.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러한 것들을 지켜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한다고 모든 걸 양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말을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예. 듣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이런 방식의 외교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한미일 협력은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로부터도 그렇게 크게 동의받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과의 예, 네. 어떤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전략적인 환경도 예. 점점 우리 국익에 나빠지고 있어요. 아. 한미일이 이렇게 묶여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네, 돼버리니까 네. 예. 러시아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착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럼 뭐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에서는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이러니까 북한이 군사적으로 네. 강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다양한 도발을 하고 예. 얼마 지난주는 뭡니까 군사위성을 예. 발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은 예. 그렇게 군사위성을 발사하고 사격을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예, 제재나 제재가. 또는 성명서 하나 못 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반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인 환경이 나빠지는 겁니다. 네. 그럼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예. 앞으로 평화 시대를 만들고 예. 동국에 가서는 통일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예. 점점 환경이 나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지도, 네. 경제 지도, 문화 지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1990년 이후에 네. 미소가 그 양대 공산진영대 민주진영으로 예. 갈려져 있을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90년 이후에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또 여러 나라로 해서 우리 글로벌 경제 지도를 확장해 왔는데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경제 지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줄어들어가고 예. 또 이렇게 점점 줄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여파 중에 하나도 그런 여파가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문화 지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K-팝이라든가 K-뮤직이나 뭐 K-문화, K-컬처들이 중국, 러시아로 뻗어가서 우리 문화가 침투되고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사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 한국에 한국을 강강하고 예. 한국을 선호하는데 이제 이러한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점점 가면서 컬처, 문화 지도도 줄어들니까 국익 차원에서 아주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그 성적표가 저는 늘 생각에 작년에 엑스포 2030 엑스포에 네, 투표 네, 세계적으로 투표했을 때 119대 29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성적표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참 큰일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정부인데 이 정부가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고 국민들이 선거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변화가 네. 없다면 앞으로 이게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함이 생긴다라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 네. 관련해서 벌써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의 세 차례의 통화가 확인이 됐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지난 금요일에 입장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 첫째, 최혜병 사건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사고 후에 군을 질책한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요걸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위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이제 이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이란 거를 스스로 자인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동안은 줄기차게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관계없다라고 또는 대통령실은 관계없다라고 부인을 해왔는데 그런 것을 자인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국방위하고 운영위 할 때 또 계속 질문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안보실장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 당시 조태용 그때 국방비서관 뭐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해서 이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했느냐.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안 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전화까지 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한 것들이 거의 지금 사실화돼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변곡점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나 전화 연결이 있었다. 전화 기록이 나오잖아요. 변곡점은 3번이었어요. 8월 31일과 8월 2일, 8월 8일, 7월 31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8일. 8월 8일. 세 차례 변곡점이 있었다. 변곡점마다 대통령실 전화기나 대통령의 전화기가 등장하고 그러네요. 전화기가 있죠. 등장했네요. 전화 기록이 노출이 됐잖아요. 7월 31일 날은 어떤 변곡점이 있었느냐? 이미 이것은 7월 30일 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정훈 대령이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8명 가실치사 혐의로 이첩하겠습니다. 오케이. 딱 장관이 결재했는데 8월 31일 날 11시 45분경에 02800으로 전화 온 대통령실의 전화를 왔다 하잖아요. 그 대통령 전화로 추정이 되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이첩을 뭐 보류하라, 가실치사 혐의를 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경로를 해서 이렇다는 썰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막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 기록을 가실치사 혐의 8명으로 경찰에 이첩을 하잖아요. 11시 50분에 이첩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쯤 가서 11시 50분에 이첩했는데 그 이후에 12시에 이제 세 차례 대통령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가 이렇게 통화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 가지가 일어나요. 이첩 그렇게 난리를 찍으니까 그 서류 같은 이첩한 서류 그걸 회수해 오잖아요. 회수를 그거는 되게 불법적이에요. 그것도 경북 경찰청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해소해 온 거고 두 번째 박종훈 전 대령을 보직 해임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박종훈 전 대령 전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 그리고 수사관 2명은 항명죄로 입건을 시켜버리잖아요. 저는 그때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고 항명죄로 걸었다 그래서 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할 것인가. 군에서 보셨습니까? 집단항명 수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 전시에는 사형 즉결처분 사형으로 가는 어마무시한 거죠. 12.12 사건 이런 정도를 집단항명 수괴죄로 모는 거예요. 12.12 정도 군사 쿠데타 나는 정도를 집단 항명 수괴죄 뭐 또는 항명죄 이렇게 걸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 장관이 결재했는데 이첩하지 말아 했는데 법과 규정이 맞다고 이첩했다고 하면은 군에서는 통상 상식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정도 사유예요. 항명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거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미 결재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말로 하는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시불이행인데 왜 군이 그렇게 무리할까? 이종섭 장관 수준에서는 그 정도를 못했겠네요. 왜냐하면 군 자체가 그 정도는 안 해요. 못한다 판단. 그래서 그때 제가 국방에서도 이종섭 장관께 질문을 했었죠.
무슨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죄를 하느냐. 이것은 구테타나 일으켰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랬더니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항명을 모의하는지 알고 집단항명 수괴죄와 항명죄로 입건을 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서 여기에는 뭔가 있다. 모를 외압이 있구나라고 그때는 제가 추측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도 사실은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집단항명 수괴죄를 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시 불이행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군이 그렇게 군 검찰이든 군 사법기관도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하는데 이건 진짜 무리하다. 여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12시에 전화가 3번 있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두 번째 변곡점이고 세 번째 변곡점이 이제 8월 8일 날 또 대통령 개인폰과 이종섭 장관 전화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8월 8일 이후에 뭐가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경북 경찰청에서 해수해온 자료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줄여야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지가 아직 결정이 못 났어요. 8월 7일 8일까지도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에 위주로 돼 있고 군 검찰단도 있고 그럼 군 검찰단이 해소해 왔는데 그럼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사본부가 하기를 원했고 조사본부는 또 하기를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거 덤태기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래. 이거 상관없는데. 조사본부 관계관들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때 조사본부장도 부재 중이었고 그 밑에 부단장이 조사본부 부본부장이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기 싫다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런데 8월 8일 그 전화 통화가 있고 난 다음에 조사본부로 장관 명령이니까 해라. 이첩된 자료를 검토해라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본부에서 결국 8명을 2명으로 줄이고 다시 경북 경찰청에 보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 여단장 다 빼버리고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경북 경찰청에 넘기는 변곡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큰 변곡점마다 대통령실 전화나 대통령의 개인폰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서 그 군의 통상의 범주 그리고 이종섭 장관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시불이행 징계 정도 하면 됐지 집단항명 수괴 이런 거는 군에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거 대통령의 생각이었을까요? 집단항명 수괴로 처벌해. 저는 그 위에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안보실 이런 데서 대통령 판단이었어. 그럴 확률이 가장 많죠. 그를 좀 더 추정컨대.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걸 이렇게 쭉 엮어 보면은 쭉 확인을 유추해 보면은 대통령이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첩했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거 항명한 거야? 해병대가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기에 대고 14. 두 번째 첫날 경로보다도 8월 2일 날을 만약에 했다면 경로를 더 크게 했을 확률가 있고 거기에 막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집단 항명 수괴죄나 항명죄로 일단 입건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항명 수괴죄를 항명죄로 낮추고 항명죄인 수사관 2명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8월 2일 날은 이 전화를 관제에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제에서. 그 전화 통화 기록에 보니까 용산구 한남동으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한남동 관저 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유추가 될 수 있죠. 관저에 있으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자존심이 더 대통령이 상하지 않았을까? 자기 말을 안 듣고, 네, 이것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론이고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수사권이 있죠. 왜 없어요? 네. 근데 왜 대통령실은 계속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계속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왜 박정훈 대령이 월권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군사법원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보여. 이해를 했는데도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은 일단 군과 군사 경찰하고 인권위원회 담당관이 같이 가서 봅니다. 확인을 하고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 3개 기관이 가서 최초 확인을 하고 사망 사건 나면 사망 사건을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군이 수사를 해요. 초동 수사를 초동 수사를 쭉 했는데. 그냥 단순 사망이다. 본인이 실수에 의한 사망이다. 또는 단순 사망이다. 사망의 원인이 군에 있지 않다 하는 경우는 군의 수사로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다 보니까 군의 기책 사유가 있다. 사망의 원인이 군이 제공이 됐다. 군인이라든가 군의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경찰로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초동 수사를 하는 거고 해보니까 8명이 과실치사가 있고 군의 기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군사 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겼잖아요. 최근에 사망 사건이 2명 났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인데 모 사단에서 수류탄 사고로 한 명이 훈련병이 순직을 했고 또 하나는 12사단 훈련병이 입소 9일 만에 또 얼차례 이런 걸 받다가 순직을 했잖아요. 앞에 수류탄 사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기책 사유가 군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 수사로 종결이 되고 순직이 됐습니다. 경찰로 이첩을 안 하고 그거는 기책 사유를 따지거든요. 물론 그거는 군 수사를 군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군사 경찰로 보내지 않고 군에서 수사로 종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2사단 건은 군에서 초동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여러 가지 기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망 사건에 이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군기 훈련, 즉 얼차례를 준 거죠. 그래서 2명에 대해서 군사 경찰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망을 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군의 기책 사유라기보다 단순 사망했다. 또는 물에 빠졌더라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다. 군 지휘관은 열심히 안전교육도 하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군의 수사로 종결이 되는 거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됐는데 군의 안전교육도 안 하고 그 교통 통제도 안 돼 있고 군의 원인이 있다 하면 경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박종훈 전 수사단장은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면피성으로 본인들이 법 해석을 자유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제대로 적확한 이해 없이 이렇게 보면 기류를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박정훈 단장이 군사법을 이해를 잘 못하든가 아니면 군사법을
법원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유리하게 해서 그러면 지금 단계에 이르렀으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수준의 정보가 다 나온 건데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다 위법 아닙니까? 법 위에는 법에게는 모두가 공평한 겁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법 앞에는 공평한 것이고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군에서 지휘관 할 때 군 부대 지휘관들한테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소신껏 지휘해라. 근데 소신껏 지휘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지휘관들, 예하 지휘관 소신껏 해라. 근데 저는 거기에 늘 하나를 더 추가해요. 소신껏 지휘하라는 앞에 빠진 단어가 있다. 가로 열고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가로 닫고 소신껏 해라. 통상 이제 야 너 소신껏 해 이렇게 하거든요. 중간 가서도 소대장 중대장 길을 살리기 위해서 너 참 소신껏 지휘해라. 내가 다 믿고 신뢰하마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저는 끝에 꼭 하나를 빼요. 그 소신껏 지휘 속에는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문장이 하나 빠졌는데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소신껏 해라 이거죠. 누구든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맞습니다.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아닙니다. 또 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다 아니에요. 그 군사법원법 밑에 시행령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군의 지휘관은 군사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사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나와요. 지휘를 한다는 것은 이런 해병대 사건이 났어요. 이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할 것인가, 조사본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해군에 시킬 것인가 이런 걸 지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시켰다 하면 해병대 수사관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다른 수사단에서 몇 명을 좀 파견시켜라. 이런 걸 지휘해줘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휘고 그렇지만은 지휘관은 그 시행령에 보면은 수사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화 내용이 밝혀져야 되겠죠. 전화하는 사실만 갖고는 지금 우리가 유추하는 거고 전화를 3번 첫날 한 여러 번 한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확인이 돼야 되는 근데 거죠. 일단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낸 휴대전화는 기존에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공폰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새로 개통한 전화를 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확인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것은 압수수색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분 간에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썼다는 전화기가 그 비화폰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비서 참모를 통한 전화가 아니라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보안도 안 되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폰을 써야 되는 것이 맞죠. 모든 것의 국정 운영이 보안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건강도 보안이고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안이에요. 대통령 경로, 이동 경로도 다 보안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누굴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보안이기 때문에 보안폰을 써서 하는 것이 맞다. 그 자기의 개인 폰으로 이렇게 그것도 공무와 관련된 장관과의 통화를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 폰으로 한다는 것은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많이 지적했어요. 운영위에서 전에 텔레그램으로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동선이 막 경호실 차장하고 경호실 요원들이 하는 게 나와서 그때 혼을 내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났을 때
SI 비치인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네. 김태호 1차장이 맞습니다. SI 정보를 본 거는 보안 위배다. 예, 너도 예. 조사하고 처벌하라 했는데도 예.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참모도 보안 의식이 이렇게 희박하고 몇 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그 보안 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고요. 특히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는 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전화는 거의 다 첩보기관들이 다 듣고 있다고. 보호 감청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면 돼요. 국내 건을 보다도 예. 그 해외에 나가서 전화가 되는 예, 거는 예. 해외 통화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와 관련된 적국이든 우방국이든 예. 우리의 관심이 있는 여러 나라 있잖아요. 예. 북한이든 뭐 예,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듣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 전화나 예. 또는 대통령 전화번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국방부 장관이 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라든가 또 관련 어떤 첩보기관들 그런 데서는 어떻게든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보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나가서 국내로 전화할 때는 공직자라든가 특히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걸로 통화했다는 것은 보안에 큰 구멍이 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런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겠죠. 이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미국도 됩니다.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미국도 동맹이지만은 지난번에 그 다 대통령실에 들었잖아요. 도감청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유출된 비밀 속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사실은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안일한 보안 의식.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12사단에 그 입소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 어쨌든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똘똘 뭉쳐서 나아가자. 뼈가 빠지게 열심히 하겠다라면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다시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조화 보내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난 보내듯이 그냥 조화만 보내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나? 그러니까 술 마시고 축하주를 따르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테이블마다 다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네. 내가 욕 좀 먹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맥주잔을 돌렸다는 건데요. 그것도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술은 금지인데 대통령이 그걸 깨버리고 술잔을 돌린 겁니다. 축하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아주 부적절하죠. 저도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은 실제 그날이 서해안에서는 GPS 교란을 북한이 해서 우리 해군 작전도 지장이 생기고 우리 어선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또 그날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6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데 단거리 미사일 18발 한 20여 발을 사격을 했어요. 와, 동시에 18발을 사격한 적은 없어요. 북한이?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을 그건 아주 특이한 도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 당국에서는 600mm 방사포 일개포대 실험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은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한 동시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 그 하루 전에는 오물풍선 때문에 그러니까요. 260개가 떨어지고 해서 서울까지 떨어지고 일부는 경주에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옥상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맞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12사단 그 순직
예. 병사의 연결식이 그날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군에서는 그날 음주 자제령이 내려갔어요. 아, 그날. 예. 그날 아침에 음주 자제령이 국방부에서 내려갔는데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순직한 병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군 자체 내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음주 자제령을 내려간 사항인데 대통령은 누굽니까?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자중하면서 또 NSC를 열고 그때 새로운 도발인 단거리 미사일 18발 동시 사격 도발, 오물풍선 도발 이런 것들은 아주 특이한 도발이기 때문에 NSC를 열어야 되는데 그날 NSC도 안 열었어요. 안보실 2차장인가 주관하에 안보 점검 회의 정도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국민의힘 연찬회에 갈 것이 아니라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앞으로 이러한 특이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걸 토의하고 공풍선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이 건 매뉴얼 만들라고 지시하고 내팽개치고 거기 연찬회 가서 맥주 아마 연찬회에서도 분위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날. 통상 워크숍하면 술은 저녁에는 반주 정도 내요. 그런데 그날은 특이한 날이기 때문에 그럴 땐 다 자제하잖아요. 아마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술은 안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내가 욕 먹겠다 하면서 이건 무슨 국군 통수권자의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이랬습니까? 우리 장병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날 우리 군 장병들은 음주 자제령이 내려져 있고 지휘관들 다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뭐 그런 데 가서 술 마시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어퍼컷 날리고 기분 좋다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우라통이 터질 노릇이고 그것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진짜로 부적절한 자세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죽하면 오늘 아침 동아일보 대표 보수 언론인데 동아일보에서 꼭 축하주를 그렇게 따라서 마셨어야 됐냐라고 질책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밝히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도 않고 또 내가 대통령 그 통수권자로서 전화도 못하냐라는 식의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너무나 오죽해야 지금 21% 지지율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질까요? 이제 올라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지난 이번 휴일날 집회가 있었잖아요. 집회에 갔더니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 국민들을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런 분노 게이지를 점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기왕에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잘 해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이런 일을 왜 자초하는지 정말 납득이 불가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3분이나 지났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보 현안이 많아서 아마도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